엊그제만 해도 분명히 있었다는 유목민은 도무지 흔적조차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유목민을 찾아서 왔는데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리콥터를 타고 높은 곳에서 어느 지역에 있는지 지금 찾아보는 중입니다. 매일 이동하는 까닭에 운이 좋지 않으면 좀처럼 만날 수 없다는 유목민. 다시 30분의 비행 끝에 유목민의 천막인 유르트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와, 저기 설산도 있어. 이 골짜기에 사람이 산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시공을 뛰어넘어 낯선 과거의 시간 속에 뚝 떨어진 느낌이 이런 것일까요? Ontakaan.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고요? Ontakaan. Auki 있었네. 아니, 여기 어떻게 온 거야? 그래서 우리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외지인의 방문이 평생 처음이라는 유목민 할아버지. 이 낡고 허름한 천막 유르트가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유일한 거처랍니다. 멀리서 이 귀한 손님 왔다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Поэтому и говорю, что 가죽까지 다 깔아주시고. у них что-то это все получше, чем у нас. А ты представляешь, сейчас примерно. 유목 인생을 담고 있는 냄비와 하늘이 훤히 보이는 천장. 그리고 할아버지의 허기를 달래줬을 유일한 밥솥. Он сам не хочет. Он когда приезжает домой, он ноет. What are you doing now? Просто как бы что делаете? Телебыддым. 이렇게 정말 별 보면서 이 틀에다가 이렇게 반죽을 넣어서 Который вот сейчас он съел. Every day you made the bread. Yes. 오. 엄청 부지런하시네요. 할아버지는 멀리서 찾아온 낯선 방문객의 허기가 우선 걱정이셨나 봅니다. Вилки есть? How long you been Я here? ты модный парень будешь. Много. Я забыл уже. So you move every year, И every меня season? мастера перекочевали туда. Женя еще приехал на.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자랐으며 이곳에 머물게 됐답니다. 유일한 친구는 바람과 구름과 술록이었죠. 어쩌다 술록을 팔 때, 그래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에게 넉넉히 생활비를 보낼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할아버지. Go there. 그런 할아버지에게 오늘처럼 대처에서 헬리콥터가 왔을 때가 술록을 내다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죠. А где Марик-то? Что, он не пришел, что ли? Вон их убегаем. А вон-то. За большими рогами. Ага. ¿Dónde te?
술록은 위급할 때 시속 6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합니다. 이런 술록을 그것도 목표를 정해놓고 잡아내는 건 아무리 노련한 몰입꾼이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Серега, иди помоги им. Он тех завернет сюда. 곳곳에 배치돼 길목을 차단한 몰입꾼과 도망치려는 술록과의 오랜 추격전의 끝.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위기를 느낀 술록은 되돌아서 사람까지 공격할 수 있죠. Гнается, да? Не, вниз дави. Вниз. Вот так вот. Вниз. 술록을 잡을 때는 순식간에 숨을 멈추도록 하는 것이 유목민의 불문율입니다. 그래야 고통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Так вы как на бугре не были, да? Вот 힘이 얼마나 세지? Ну вот там ей говорят, фу. 남자 6명이 붙어도 잡기가 힘들어. Все равно сейчас. Можно сейчас? 이게 자연의 섭리이긴 한데 Альпинист, да? Видевали. 술록을 잡는 곳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신성한 곳이어야 하고 고통을 없이 해야 하며 흔적을 남겨서도 안 되죠. 진짜 서바이벌 뭐 생존의 현장 그 자체인 것 같아. Эдику. Я буду с тобой. 이처럼 술록을 가장 사랑하면서도 희생시켜야만 하는 것이 유목민이 가진 어쩔 수 없는 숙명일까요? Что олени к нам откуда-то бегут. А Женя, чтобы мы его скушали. Так что не надо жалеть об этом. 그래도 막상 이렇게 살아있는 동물이 눈앞에서 가는 걸 보니까 썩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물론 자연의 섭리이긴 하지만요. Скажи, что мы сейчас с ним очень вкусную вещь попробуем, полезную. Это я улы.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웠답니다. 그래야 고기를 얻고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옷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Варить, пожалуйста. Варить? И, Инга, будешь пробовать? Да. Если мы... Да. Сейчас придем. 술록은 인간에게 대드는 동물이 아니라 도망치는 동물이었습니다. 인간은 이 술록과의 동행을 자청했고 조금씩 길들이기 시작했죠. 그러나 술록은 인간과의 동행을 허락했지만 소나 말처럼 우리의 갇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술록의 길은 유목민의 길이 됐고 천막 유르트와 함께 툰드라의 초원을 떠도는 것은 유목민의 숙명이 됐죠. 찾아온 손님을 그냥 보낼 수 없어 급히 살만했다는 술록고기. Теплее. 스파시바. вкусно. 이제 풀래 하야 나오고. 잘 봤어. 어떤 양념도 없이 그저 물에 살만했을 뿐이라는데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쫄깃하고 부드러운 맛입니다.
말 그대로 툰드라의 맛이죠. 냄새도 전혀 안 나고요. 최고예요. 정말 맛있어요. 네. 여기에 할아버지가 조금 전 구워냈던 따끈한 빵이 더해집니다. 스파시바. 빵 위에 이렇게 연어알을 올려서 술록고기에 연어알에 좀 호사스러운 식사입니다. 정말 좋다. 아버지 최고예요, 최고. 에이, 야, 뭐라고 걸렸어?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이 깊고 척박한 곳에도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염소들과 양들이 길을 완전히 막고 서 있어요. 살람! 양과 염소를 방목하는 유목민, 베르베리인들이죠. 깎아지른 절벽 가운데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야, 저 뭐야? 저기 좀 보세요. 살람 알리쿰! 저기 보세요. 저기. 야, 어떻게 저런 데 사람이 살까요? 저 아이도 보이는데. 와. 저 높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 직접 올라가 봅니다. 와. 지금 저보고 지금 편하게 올라오라고 모래를 지금 뿌려주고 있어요. 길이 보통 험한 게 아닙니다. 비까지 내려 미끄러운 길, 고맙게도 흙을 뿌려주고 손을 잡아줍니다. 지크라. 길이 정말 좁아요. 지크라. 살라. 우와. 봉주. 우와. 정말 말도 안 돼요. 정말 대가족이 여기 살고 계세요. 일로 앉으라고. 봉주. 절벽 안 동굴집에선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손을 지금 녹이라고. 어머니와 7명의 자녀가 동굴집에 사는데요. 이게 Ibrahim. His name is Ibrahim Hussein. Rabha. Mama. Fatima. Said. هذا هو الأخر. ماما. عيشة. His name is Aisha. 어머니께서도 우리의 이름이 궁금한 모양입니다. 영진. يونجين. 완전 믿겨지지가 않네. 야. 신기하네. 그런데 동굴 안에 또 다른 동굴이 있습니다. 이 자세를 완전히 낮춰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야, 여긴 무슨 비밀의 공간입니다. 이 굴은 어떻게 만든 걸까요? 이게 다 돌이에요. 첫째 아들 핫산이 동굴을 만드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조심하세요, 피디님 조심하세요. 지금 안쪽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돌을 깨가지고 이 동굴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지금 만든 겁니다. 일일이 망치로 돌을 깨서 집을 넓혀온 겁니다. 이게 마치 돌이 찰흙 같아요. 이야, 손으로 해도 그냥 막 부셔집니다.
야, 그야말로 아틀라스산 자체가 집인 셈이죠. 동굴 옆에는 염소집도 있습니다. 야, 이 바위 틈새로 염소들의 집이에요. 저기 아주 새끼 염소들이 저 안에 다 모여 있네요. 새끼 염소를 안아보라는 핫산. 염소 잡기 힘드네요. 아이고 귀여워. 자. 드디어 잡았어요. 아이고 매. 핫산네 가족은 80여 마리의 염소를 방목해 키우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염소들은 이름도 있다고 하네요. Hier is Smit, hier is 스밋 Hassan, hier is 이가주대. hier is 이가주대. 이 아이의 이름이 이가주대예요. 이가주대. 안녕. 동굴집은 오래전부터 베르베르인들이 살아온 주거 형태입니다. 험준한 아틀라스 산맥의 지형에도 불구하고 산을 깎아 동굴을 만들어 살아왔던 것이죠. 베르베르인들은요 이렇게 아틀라스 산맥을 기준으로 이렇게 산속 깊숙이 또 혹은 사하라 사막까지 이 척박한 삶을 개척하면서 살았습니다. 7세기경에 이슬람인들이 이곳으로 오게 되면서 베르베르인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터를 잡아 이 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침략자를 피해 아틀라스 산맥 깊은 산속으로 숨어든 베르베르 유목민들. 이제는 좀 더 생활하기 편한 곳으로 이사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동굴을 터전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맛있는 식사 준비를 하셨는데요. 정성스레 준비한 요리는 타진입니다. 각종 향신료와 고기를 넣어 만든 스프에 빵을 찍어 먹는 모로코 전통 음식이죠. 시크란. 혹시 저 때문에 음식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되었는데요. 그래도 이들은 낯선 여행자를 배려해 줍니다. 야, 정말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좀 이렇게 귀중한 한 끼를 지금 얻어먹는 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언제나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 이곳의 삶이 행복해 보이는 건 그 미소 때문이 아닐까요? كان غشتنا وحدي كريم من نطرن بهمناني هتقن غدان من أنني فراشاتي دال حال ندولي نربود أخوت نسرح داخل اللي نجزدو هالدين خلنا 좀 아쉽지만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슬라마! 잠시 머물렀지만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미지의 세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은둔의 땅으로 알려진 무스탕. 무스탕은 곧 도착할 좀솜을 기준으로 상무스탕과 하무스탕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스탕은 상무스탕을 말합니다. 무스탕의 행정 중심지인 좀솜은 백두산 높이인 해발 2,750여 미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좀솜을 벗어나 넓고 끝없는 칼리간다키 계곡으로 들어섭니다. 무스탕은 안나푸르나와 다울라기리 사이를 흐르는 칼리간다키 강의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해가 뜨면서부터 불기 시작하는 바람은 점점 강해지다 해가 질 때가 돼야 잠잠해집니다. 그 바람은 때로 시속 83km에 이르기도 할 만큼 강합니다. 좀솜을 떠난 지 4시간, 무스탕의 관문 카그베니 마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발 2,740m에 위치한 카그베니.
카그는 경계라는 뜻인데요. 이곳 카그베니에서 은둔의 왕국 무스탕은 시작됩니다. 무스탕은 바람의 땅입니다. 엄청난 바람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무스탕으로 들어가는 환경적인 마을 카그벤이라는 마을에 지금 왔습니다. 오늘 좀섬이라는 비행장에서부터 3시간 정도 걸어왔는데 지금 제 뒤로 저 높이 보이는 저 봉우리가 닐기리 봉우리입니다. 저게 해발 7,000m가 넘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거대한 초르텐이 중앙에 떡 버티고 있습니다. 인구의 90%가 티베트 불교를 믿는 무스탕에서는 멋지다. 티베트식 불탑인 초르텐을 곳곳에서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면 지금까지 지은 죄가 없어지고 좋은 업을 얻는다고 합니다. 카그베니 마을 곳곳에서 온갖 자연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을 중시했던 티베트의 토착 종교인 변교의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자연에서 온 토착 종교를 함께 숭배하는 건 종교를 넘어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생각지도 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낯선 여행객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불러준 티베트 노래. 카그베니를 벗어나면 과거 로 왕국이었던 상무스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곳은 네팔 정부의 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갈 수 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또다시 사막과도 같은 황량한 풍경이 이어집니다. 그 자연의 풍광에 익숙해질 때쯤 멀리 산 가운데를 이은 초록의 띠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해발 3,100m에 자리한 탕베 마을입니다. 초록의 생명은 바로 물길이 있다는 표시였던 셈입니다. 무스탕 사람들은 설산에서 흘러내린 물을 이용하기 위해 이렇게 마을마다 수로를 만들어 사용해 왔습니다. 집으로 물길을 끌어오기 위해 수로를 연장하는 작업 중인데요. 이들은 설산에서 끌어오는 물로 식수를 해결하고 농사도 짓습니다. 지붕으로 물을 끌어들이고 단단한 진흙 덩어리를 깨트려 잘게 붓습니다. 1년에 한 번, 곧 시작될 우기에 대비해 집을 보수하는 작업인데요. 진흙으로 만들어진 집 지붕이 물에 녹으면 갈라진 틈을 찾아 진흙으로 메웁니다. 단단해진 지붕은 큰 비가 와도 끄떡없겠죠. 흙과 나무, 돌로 집을 짓는 무스탕에서 흙은 가장 훌륭한 건축 자재이자 방수제입니다.
아니 같이 상가이. 니나 라라 니나. 방수제인 흙을 물에 불려 짓이깁니다. 흙이 부드러워지면 칠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벽을 새로 칠합니다. 이렇게 해서 방수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그 좀 벽을 깨끗하게 이렇게 보수하는 저것도 있고 수확철을 맞이해서 이렇게 온 가족이 동원돼서 이런 그 보수 작업을 합니다. 이 무스탕 지역에서. 집단장에는 꼭 3가지 색이 쓰인다고 합니다. 집단장은 꾸미기 위함이 아닌 그들의 불심을 향한 표현 방법입니다. 이 3가지 색은 각기 지혜의 화신 문수보살, 그리고 자비의 화신 관세음 보살과 수호신장, 즉 수호신을 상징합니다. 마을의 초르텐도 상징적인 3가지 색으로 무스탕 사람들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마을 가까이에는 불교 사원의 상징적인 색깔들로 바위 군락을 이룬 산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연염료를 모아 점토와 섞어 천연 색깔을 내는 건데요. 풍족하지 않은 삶 속에서 불심을 향한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건 넉넉한 자연을 곁에 뒀기 때문이 아닐까요? You had a bad day, you take it one down, you sing a sad song just to turn it around. You say you don't know, you tell me don't lie, you work on a smile and you go for a ride. You had a bad day, the camera don't lie, you're coming back down and you really don't mind. You had a bad day. 깎아지른 듯한 기이한 절벽, 장구한 세월의 풍화작용이 만든 협곡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스탕의 풍광은 발길 닿는 곳마다 여러 가지 기묘한 경관을 이루는 만물상입니다. 해발 3,050m에 자리한 축상마을이 보입니다. 축상은 20여 가구에 60여 명의 마을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축상의 마을 앞 보리밭에서 누렇게 익은 보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축상을 중심으로 아래쪽의 마을들은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축상 위쪽으로는 7월 말까지 보리 수확이 이어집니다. 무스탕에서는 힘든 농사일에 여자가 빠지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대부분 농사를 함께 짓지만 수확이 끝나면 가축을 방목하기 위해 초목을 찾아 나가고 겨울이면 네팔의 남쪽으로 장사를 하러 떠나기 때문에 농사일은 자연스레 여자의 몫이 큽니다. 보리 이삭을 지붕 가득 펼쳐놓고 본격적인 타작을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씨를 뿌리고 수확합니다. 우리네 품앗이와 같은 셈인데요. 오래된 호흡만큼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흥에 겨워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모습이었지만
주변 풍광과 어우러진 그들의 도리깨질은 한 폭의 그림과 같았습니다. 무스탕에서는 주로 보리와 밀, 유채, 메밀, 감자 농사를 짓습니다. 보리 수확이 끝난 밭에 유채와 메밀씨를 뿌리기 위한 땅 고르기가 한창입니다. 올해 70이 넘은 마을의 최고령 할아버지, 직접 소를 끌며 일을 쉬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녀봐서 알지만 그 녹색 지대가 정말 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냥 알뜰살뜰 갖고서 곡식을 저걸 하려니까 쉴 틈이 없이 계속 곡식 심고 수확하고. 할아버지를 대신해 잠시 일손을 돕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비스다리 천천히. 새참은 우리네 막걸리와 비슷한 창이라는 술입니다. 야 이거 장 가요 저번산이 묻기 세는데 창 리터 차? 응. 리터 차? 알리미터 차 가가고 계시? 나도 시다 안돼 아와 이거 맞지 못하면 이따 건너 하면 되지 됐어 가요다 떨어 쏘았지자 너무 뭐야? 알라 못다 자자자 오늘도 할아버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무스탕의 황량한 땅을 깨웁니다. 화석처럼 살아온 그들의 삶은 계속되겠죠. 해발 3,050m에서 높은 바위 절벽과 아찔한 협곡 사이로 난 가파른 길을 따라 3,620m의 정상까지 올라야 합니다. 거의 직각에 가까운 급경사 길을 오르는 건 한 걸음 떼기도 힘들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겨우겨우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르기를 20여 분. 무스탕에는 쉽게 허락되는 곳이 없습니다. 해발 한 3,500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게 구름이 이렇게 잡으면 잡힐 것 같아요, 손으로. 야, 또 이 맛에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봅니다. 그냥 오르기도 까마득한 고개를 짐을 가득 실은 말들이 부지런히 올라옵니다. 무스탕의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입한 염소 가죽을 티베트장에 팔러 가는 상인의 말 행렬입니다. 과거 이 길은 15세기에서 17세기 사이 티베트와 인도 간의 무역의 중심이었습니다. नमस्ते हामी ऊँचा था ताकि मोटा दिदा चले तो चटनी इसमें ले ले दावला दावला 과거에는 티베트에서 내려오는 소금과 인도에서 올라오는 곡물이 이 길을 오갔습니다.
무스탕을 관통하는 이 길은 인도와 티베트를 연결하던 가장 오래된 문명의 길이자 종교의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 성지순례를 온 인도의 수양제 사두들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불교의 땅 무스탕에 힌두교 2대 성지 중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콩입니다. 아주 맛있어요. 미토차. 미토차. 7 year day up, 6 day down. 밥 가잖아요. 거기가 인도의 힌두의 성지라고 그랬죠. 남라군 다음에 क्या है हिंदू वहाँ शालिग्राम भगवान का दर्शन है। शालिग्राम भगवान का और वहाँ से शालिग्राम भगवान ले जा करके अपने मंदिर में उसका पूजा किया जाता है सिंपल। 빵과 콩으로 허기를 간신히 채우며 해발 5,000m의 성스러운 호수를 찾아 순례의 길을 이어갑니다. 차랑은 무스탕에서 두 번째로 큰 마을로 100가구에 약 500~600명이 살아갑니다. 제2의 도시답게 마을엔 왕의 행궁과 큰 불교 사원도 있습니다. 해가 저물기 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마당에 텐트를 칩니다. 바람을 막아줄 지붕 아래 몸을 누일 작은 공간이 언제부터 불편하지 않고 안락합니다. 거의 12시간 걸어온 셈이네. 엄청 시간이죠. 이제 도가니가 이제 이른 아침 차랑의 불교 사원을 찾아 나섭니다. 하얀 언덕 위 왕궁과 불교 사원이 보입니다. 차랑의 불교 사원은 15세기 전반에 창건된 무스탕 최대의 승원입니다. 차랑의 불교 사원 안에는 동자승 학교가 함께 있습니다. 이른 아침 곡식을 손질하고 고운 햇살에 자신의 이부자리도 소독합니다. 동자승 학교는 기숙사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곳 차랑의 동자승 학교에는 4살부터 16살까지 36명의 예비 승려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4살로 학교에서 가장 어린 동자승은 그리운 부모품 대신 형들의 보살핌 속에서 승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동자승들은 정식으로 기회를 받으려면 15세를 넘어야 합니다. 승복으로 갈아입고 수업을 받으러 가는 모습이 제법 의젓하죠.
첫 교실은 티베트어 수업입니다. 동자승 학교는 1학년부터 7학년으로 나누어 수업을 받는데요. 일반 학교와 같이 티베트어, 네팔어에 영어를 배우는 건 기본입니다. 45분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이번엔 넓은 사원 마당을 운동장 삼아 축구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해발 3,600m.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운동장 중 하나가 아닐까요? 히말라야 설산과 고원 협곡이 관중석이 되고 구름을 관중 삼고 엉성하게 만든 나무 꼴들을 향해 골을 날리는 자연이 만든 축구장입니다. 해발 3,600m에서 축구해보긴 처음입니다. 자칫 실수로 공이 담장을 넘어가면 하나뿐인 공을 찾아올 때까지 경기는 중단되고 맙니다. 공이 담장을 넘고 말았습니다. 모두 눈으로 공을 찾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어디쯤 굴러가 버린 걸까요? 돌담 아래는 그야말로 깎아지른 협곡입니다. 드디어 목표물을 찾았나 봅니다. 보기에도 아찔한 길을 쏜살같이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뿐인 축구공을 찾지 못한다는 건 다시 축구를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직각에 가까운 경사, 길도 없는 절벽을 다시 오르는 일은 더 만만치 않습니다. 아찔한 절벽은 어느새 기다리던 아이들의 새로운 놀이터가 됐습니다. 공을 찾아갔던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과연 공은 찾았을까요? 두 손이 모두 비어 있는데요. 행여 다시 놓칠까 뱃속에 꽁꽁 숨겨왔네요. 가파른 길을 오르내린 보람이 있네요. 가자 그냥. You're a strong man. 오케이. 너도. 수고했어. 이 오늘의 전사들입니다. 와, 저 대협곡 밑을 그냥 굴르듯이 내려가서, 야, 힘 좋다, 힘 좋아. 난 12시,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립니다. 점심은 우리네 급식과 같이 학교에선 준비해 나눠줍니다. 점심 식단은 메밀과 청보리를 반죽한 달과 채소를 넣고 끓인 카레 국물, 감자가 전부입니다. 소박해 보이지만 아침과 저녁을 차와 간단한 과자 정도로만 때우는 동자승들에게 점심은 가장 푸짐한 밥상입니다. 가장 기다려온 시간, 맛있게 남김없이 비웁니다. 또 다른 무스탕의 기원을 찾아 나선 길. 저는 이제 티베트의 원형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무스탕 사람들의 생활을 보기 위해 팅가르 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해발 3,800m에 자리한 팅가르. 팅가르는 52가구에 250여 명이 살아가는 제법 큰 마을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가이드 군가 씨가 저를 앞서 걸으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6개월 만에 형네 집에 들렀기 때문입니다. 아, 예. 우리나라에 와 10년 넘게 일한 적 있는 군가 씨는 지금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스탕의 집은 보통 2층입니다. 1층엔 가축을 가두어두고 2층을 주거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실례하겠습니다. 흙과 나무로만 지어진 집 내부는 정갈하고 소박합니다. 2층엔 거실, 부엌, 불당, 안방이 있습니다. 무스탕의 집들은 전통적인 티베트 가옥처럼 미음자 형태로 가운데가 비어있는 구조입니다. 천장으로 난 작은 구멍에 사다리를 놓고 위층으로 오르내리는데요. 천장에 뚫은 구멍은 하늘로 오르는 영혼의 통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안나뿐나가 쫙 버스가 있습니다. 구름 거치면 설산까지 네. 다. 이곳 지붕에서 바라본 풍광은 제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게 할 만큼 뛰어난 풍광을 자랑합니다. 오늘 특별식은 뚝바입니다. 무스탕에선 야크와 염소, 양이 여름을 나고 살이 오른 9월 이후에 잡은 후 말려서 1년 내내 먹습니다. 야크 육수가 우러나는 동안 밀가루를 반죽해 얇게 펴서 자르는데요. 우리네 수제비와 비슷합니다. 한국의 수제비랑 똑같은 거를 이 무스탕 호주 산중에 와서 야크 육수로 만든 수제비 뚝바를 조금 있으면 먹게 됩니다. 반죽이 익으면 말린 무채잎을 넣습니다. 채소가 귀한 무스탕에서는 여름에 채소를 뜯어다가 말려 1년 내내 아껴 먹습니다. 이게 소금이에요. 이게 여기서 먹는 소금. 네. 이게 어디서 온 거죠? 이거 TV에서 옵니다. 이게 소금이 진짜 맛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티베트에서 캐온 소금만 고집해서 먹는 무스탕 사람들. 티베트 고원지대에서 살던 그들의 흔적은 지금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스탕에서 손님이 오면 대접한다는 뚝바 맛은 어떨까요? 아주 맛있습니다. 야크 고기와 뼈로 낸 깊은 육수에 향긋한 유채향이 어우러진 뚝바는 영양과 맛이 일품입니다. 저거. 한국에 야크고기 갖고 가고 싶다. 무스탕의 서쪽 루트에서 바라본 안나푸르나 산구는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남부를 2,400km에 걸쳐 가로지르며 우뚝 솟은 히말라야의 장엄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죠. 동쪽 루트로 들어서니 무스탕의 독특한 풍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완만한 경사지대가 이어지는 서쪽 루트에 비해 동쪽 루트는 급경사지대여서 시야가 확 트이기 때문이죠. 눈이 호사를 누리는 사이 몸은 급속도로 지쳐갑니다. 멀리 작은 녹색지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서쪽 루트의 경우엔 서너 시간만 걸으면 마을을 만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동쪽 루트엔 단 7개의 마을만 존재합니다. 하루 온종일 걸어야 마을을 만날 수 있죠. 청보리가 익어가는 이곳은 비가 온 마을입니다. 손에 망치를 들고 마을을 나서는 사람들을 쫓아 나섰습니다. 히말라야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 길을 나선 것이라는데 목적지까지는 2시간을 걸어야 한답니다. 해발 3,400여 미터의 높이에서는 결코 녹록지 않은 거리죠. 드디어 히말라야의 선물이 있다는 세강의 합류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희한하게도 세강의 물 색깔이 다 달랐습니다. 가장 맑은 물이 흐르는 짜랑강, 조금 탁한 물이 흐르는 디강, 그리고 새까만 진흙 색깔의 물이 흐르는 대창강. 히말라야의 선물이라 불리는 암모나이트 화석은 새까만 물이 흐르는 이 대창강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암모나이트 화석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곳은 바다 밑의 지층이 급속히 융기하여 형성된 히말라야의 지질학적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망치로 돌을 깨봐야 암모나이트 화석을 찾을 수 있답니다. 과연 암모나이트 화석은 어떤 돌에 있는 걸까요? 암모나이트 화석을 찾기 위해선 일정한 줄을 가지고 있는 검은색 돌을 먼저 찾아야 한답니다. 이 돌은 겉모습에서부터 암모나이트 화석 냄새를 진하게 풍기는데 과연 있을까요? 망치로 돌 가운데 부분을 쳐서 쪼개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다 싶습니다. 암모나이트 화석은 그 모양이나 색깔 등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석에 눈이 있어야 최상품이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뻐요, 아주. 이걸 이렇게 찾느라고 사람들이 이 강바닥에서 이렇게 고생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암모나이트 화석은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꿋꿋하게 버티고 사는 무스탕 사람들을 위한 신의 선물, 히말라야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량해서 더 아름다운 땅, 거칠어서 더 따스한 땅, 어제가 오늘처럼 이어져 더 아득한 땅, 무스탕.
그 천상고원의 길이 바람을 타고 우리들 마음속으로 까닭 모를 그리움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산지가 가장 높게 형성된 히말라야 산맥 동부에 위치한 왕국 부탄.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서고 나면 산세가 점점 낮아지는데요. 부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티베트 불교를 공부한 저에게 불교 국가 부탄으로 가는 길은 설렘 그 자체입니다. 해발고도 2,300m, 부탄의 서부에 위치한 빠로는 부탄 제2의 도시입니다. 마침 제가 부탄 여행을 시작한 첫날은 부탄의 설날인 로사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치 시골 친척집에 찾아온 느낌입니다. 머리엔 탈을 쓰고 손엔 불을 들고 나타난 사람들. 새해를 맞이한 모든 이들을 찾아다니며 악귀와 불행을 쫓아내줍니다. 화약 성분이 있는 가루를 뿌리며 불 조절하는 모습이 일품입니다. 저에게도 불을 던져 주었는데요. 덕분에 올 한 해의 나쁜 기운이 모두 달아난 듯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숙한 부자의식에서 불을 자유자재로 쓰는 예의는 아이들로부터 인기를 독차지하는데요. 경건한 종교 행사에 아이들을 즐겁게 참여시키는 비결의 열쇠가 아닐까요? 1박 2일 동안 집안 구석구석과 찾아온 사람들의 불행과 악귀를 쫓아준 불이 임무를 다하면 새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What's this? Cheese. Ah, milk and cheese. Yes. 이렇게 밑에 깔아앉은 거는 팥인데요. 아마 팥이 이제 부정적인 것을 이제 없애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설날에 음식을 장만하고 가족, 이웃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What is this yellow? It's a musk. During most of the ceremonies, it's a musk. It's made of with butter, sugar, and rice. Yes. 부탄 사람들은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을 아주 소중한 일로 여깁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가난하든 말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 하나는 남자들이 하나같이 치마처럼 생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탄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자의 복장 규제가 있습니다. First do like this. Yeah, in this angle. Yes. Then you have to catch from other side. That side. Catch. Yeah. Then just drag it up. Yeah. Now you can fold it. Yeah, like that. Yeah, it should be like this. The two parts. The two parts together. It should not be like this or like this. It should be 11, number 11 type. Yeah. 평행하게 해서. 깨라라고 부르는 벨트를 허리에 단단히 매면 옷이 무릎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상체에는 큰 주머니가 생깁니다. 남자들은 고라 불리는 두루마기 형태의 전통 옷을 늘 입고 다닙니다. Now and then you have to tie this one. That's how we will wear a go actually. Good. So this is your pocket. Yeah, you put something. Yeah. Oh. Biggest pocket. Yeah, biggest pocket. Just doma. That's tradition actually. Yeah. 로사 기간에는 멀리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자가 열리는 집을 방문하는 친지들과 이웃은 빈손이 아닌 소박한 음식 등을 준비해 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며 서로 새해 축복을 기도하는 훈훈한 마음이 정겹습니다. 방문객은 신의 세계를 뜻하는 흰색 천을 집주인에게 줌으로써 존경을 표하고 덕담을 나누는 게 예입니다. 집주인은 소박한 음식 한 접시라도 준비해 진심으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손님들이 먹는 건 도마라고 하는 건데요. 몸을 덥게 해주기 때문에 부탄 사람들은 도마를 즐겨 씹습니다. Toma chunkuchi. This is lime, but it is yeah, just a small piece lah. Yes. 어김없이 저에게도 도마를 권했는데요. 궁금하던 차 얼른 받아 한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지나자 머리가 멍해져 왔습니다. 미안했지만 도저히 삼킬 수는 없더군요. 떫은 맛 때문에 입을 잘 벌리지를 못하겠어요. 이제 부자의 막바지 의식이 거행되는데요. 나팔 모양의 둥천을 두 스님이 불며 신호를 보내자 스님뿐만 아니라 부자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며 동참합니다. 티베트에서도 보기 힘든 의식을 부탄 여행에서 직접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큰 스님은 주문과 같은 진언을 외우며 공약물을 거울에 뿌리는데요. 이제 이런 의식을 통해서 부정적인 모든 것을 이제 소멸하고 또 모든 행운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의식들을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흥과 함께 의식을 치른 공약물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음식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입은 귀한 음식은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나눠집니다. 저도 이번 여행에 부처님의 보살핌이 함께하길 빌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바람대로 부처님의 자비가 내려지겠죠. 북을 들고 추는 나깅춤은 악령의 세력을 이긴 달마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부탄 사람들은 춤을 지켜보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공덕을 쌓고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을 타고 퍼지는 신비한 소리를 따라 발길을 돌렸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행해지는 부자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부탄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가정에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특별한 깃발을 답니다. 대부분 이 의식은 새해에 맞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깃발에서부터 악귀를 쫓는 깃발 또는 개인의 소원을 비는 것까지 깃발마다 목적도 다양합니다. 보통 새해엔 올 한 해 동안 가정의 평화, 가족의 건강,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깃발을 새로 달며 소원을 빕니다. 의식이 끝났음을 스님과 집주인 아들이 둥천을 불어 신께 알립니다.
이들은 새 소원으로 가진 것 이상으로 욕심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빠로에서 차로 40분 남짓 달려 딱창 사원이 있는 빠로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딱창 사원은 부탄인들이 가장 신성한 성지로 여기는 곳입니다. 딱창 사원은 불교를 부탄에 전파한 파드마 삼바바가 서기 747년에 암호랑이의 등에 올라타 험준한 히말라야를 넘어왔다는 바로 그 절벽에 세워졌습니다. 히말라야의 지역의 최고의 고승이었던 그는 근처 동굴에 수행했는데 이 동굴이 호랑이 보금자리란 뜻의 딱창입니다. 딱창 사원으로 가는 길에는 계곡물을 이용한 마니차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니차는 불경을 넣어 돌릴 수 있게 만든 기도 바퀴입니다. 기도통이 계속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통 안에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의 어떤 경전들을 조그마한 경전들을 안에 이제 가득 채워서 이 통을 만들기 때문에 이 기도통이 한번 돌아가면은 그 안에 부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이 사바세계에 다 널리 퍼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딱창 사원은 가파른 벼랑에 자리 잡은 그 모습이 신성함을 더해주는 듯합니다. 깎아지른 벼랑 끝에 걸친 듯 서 있는 딱창 사원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걷기입니다. 해발고도 2600m에서 걷기 시작해 3100m의 사원까지는 500m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산을 둘러 올라가는 길은 2~3시간 정도가 좋게 걸립니다. 애가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칭얼대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엄마도 힘들지만 할머니도 힘들지만 업어주는 것 같아요. 부탄의 동부 끝자락에서 1박 2일을 달려온 가족이 사원을 찾아왔습니다. 부탄 사람들이 불교 사원을 찾는 건 특별한 행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딱창 사원은 꼭 한번 참배해야 할 성지입니다. Actually, we are all from same family. Same family. Yeah. Yes, yes, yeah. And we talk each other and we come here to bless Lhasa. Yes. Thank you. 불교 성지를 향하던 길에 만난 우연은 이제 인연으로 기억되겠죠. 잠시 스친 인연도 부탄이기에 더욱 신비롭게 다가옵니다. (1694년에) 세워졌던 딱창 사원은 1998년 화재 이후 2005년에 12개의 사원으로 다시 지어졌습니다. 파드마 삼바바가 이 암벽을 넘은 뒤로 불교는 부탄의 산과 골짜기를 따라 바람처럼 전국 방방곡곡으로 흘러들어가 부탄인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딱창 사원은 성녀 외에 외부인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될 만큼 신성시되는 곳입니다. 때문에 내부 촬영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모든 카메라나 촬영 장비는 이 보안실에다 다 맡겨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카메라 다 맡기고
사원 안의 어떤 모습들은 우리 눈으로 마음으로 보고 느끼고 오겠습니다. 더 많이 더 행복하기 위함이 아닌 오늘만큼만 내일도 행복하길 바라는 서원. 이 골짜기에는 수없이 많은 부탄인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맴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히말라야 산맥에 숨어있는 가사로 향합니다. 부탄의 면적은 한반도의 5분의 1 정도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인 500여 킬로미터를 달리는데 꼬박 1박 2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직접 차를 타고 이동해보니 그 이유가 실감 났습니다. 가사로 가는 이 도로도 지난해에야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한창 달리던 중 저는 잠시 발길을 멈췄습니다. 언덕에 수십 개는 돼 보이는 나무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궁금했기 때문이죠. What is he doing now? He is now erecting money for dead mother. Dead mother. 망자를 추모하는 기도 깃발인 마니다를 세우는 일은 망자의 영혼을 달래고 축복을 기원하는 특별한 기도를 올리는 의식과 같습니다. 깔마 채링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9일이 되는 오늘 불교식 의례로 마니다를 세우는 중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이제 빨리 그러니까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이제 담아서 이 달을 이제 세운다고. 깃발에는 옴마니 밤매홈이라는 진언이 빼곡이 적혀 있습니다. 옴, 연꽃속에 있는 보석이여 훔으로써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먼 길을 떠나는 어머니를 위해 108개의 나무를 깎고 마니다를 세우는 일은 힘든 노동일 테지요. 하지만 아들은 살아생전 못한 효를 다 하려는 듯 하나하나 정성을 다합니다. 부탄의 20개 행정 소재지 중 최북단에 위치하는 가사의 이른 아침과 마주했습니다. 계곡이 깊고 산이 높아 섬 아닌 섬으로 고립된 가사. 그래서인지 이곳에서의 시간은 빠르지가 않습니다. 부처님께 향공양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부탄에서의 시간은 연기처럼 흘러가 버리지 않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머물러 할머니의 불심은 손녀의 불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뭐 짬밥 가루를 뿌려서 또 공양을 올리기도 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나무를 올려서 향 공양을 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멀리 불교 사원처럼 보이는 건물이 가사 종입니다. 종은 부탄이 통일을 이룬 17세기에
티벳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세운 요새였습니다. 때문에 산세가 흠준한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종은 성녀들을 위한 사원과 행정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탄에는 아들 중 한 명을 승려학교에 보내 장차 스님이 되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부탄 사람들은 아들 중 한 명이 스님이 되는 걸 여전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가사종에 막 도착했을 때 무거운 짐을 옮기는 젊은 스님들을 만났습니다. 가사종에서 조금 더 산 위에 있는 종의 부속 건물인 승려학교로 식재료를 옮기는 길이었습니다. 평범한 보통 젊은이처럼 보이는 이들은 모두 개출입니다. 개출은 제대로 된 학식과 수행력을 갖춘 스님인 갤롱이 되기 위해 일정한 수련 기간을 거쳐야 하는 예비 성녀를 말합니다. 드디어 도착한 모양입니다. 고산지대에서는 겨울철 채소 구하기가 어려운데 스님들의 곡식 창고는 소박하지만 넉넉해 보입니다. 한창 부모의 품에서 커야 할 어린 시절부터 집을 떠나온 스님들은 이곳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법 또한 배우는 중입니다. 아무리 엄숙한 교육을 받는 예비 성녀들도 이방인에 대한 호기심은 숨길 수 없나 봅니다.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사춘기 소년들입니다. 이곳 가사종에는 유치원생 또래인 어린 동자승부터 20대의 청년까지 80여 명의 예비 성녀들이 수행 중입니다. Old monk. Who is old monk? He. He's the oldest monk in this temple. 학생 스님들 중 가장 고참 스님의 나이는 이제 24. 당보 니바 시바 순바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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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바 받대요래. 아, 8학년까지 있는데 스님은 이제 4학년 지금 4학년이라. 승려학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무상으로 교육됩니다. 어린 예비 승려들은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받아 2달여 동안 집에서 지낼 뿐 이곳이 학교이자 집이자 삶의 전부입니다. 현세의 삶을 절제하며 무한한 내세의 삶을 추구하는 이들의 삶은 견고해 보였습니다. 부탄에서는 세상에 익숙해진 삶의 속도를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탄의 마지막 여정은 붐탕으로 향합니다. 지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탄의 중심부인 붐탕. 이곳은 시간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아 1000년 이상 이어진 삶의 방식이 아직도 가능한 땅입니다. 부탄의 전통 가옥들은 대개 흰색 바탕의 외벽에 8가지 행운을 상징하는 그림들을 그려놓았습니다. 황금색 물고기, 연꽃, 승리의 깃발, 용 그림 등 주로 동물과 종교를 상징하는 그림들입니다. 전통적으로 부탄 사람들의 집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의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참으로 정겹게 들립니다. 3층은 사람들의 주거 공간입니다. 후카리는 부탄 가정의 유일한 난방 기구입니다. 이게 탄 나무 재를 받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도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걸 좀 열어두면은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서 화력을 훨씬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부탄에서 유명한 그 음식 중에 하나가 메밀 국수를 직접 이제 내려서 그걸 끓여서 먹는 어떤 그런 음식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제가 누르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앉으래요. 앉는 게 빨리 나온다. 보니까 이 음식을 자주 해 드시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름이 푸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푸따. 신배. 신부도. 음식을 만들어 놓으시고도 이게 우리들한테 입에 맞으실지 없으실지 계속 먹을만 하면 더 드시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음식이겠습니까?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전 다 먹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던 중 전통과학을 짓고 있는 공사 현장에 있어 멈췄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3층 규모의 집을 짓는데 어떤 공사 장비도 없이 10명 남짓의 인부가 전부였습니다. 이들은 전통 방식 그대로 집을 짓는 중입니다. 재미있는 건 아낙네 둘이서 우리네 절구공이처럼 생긴 걸로 쉬지 않고 흙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흙집의 벽면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상당히 단단합니다.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시멘트보다 더 단단해서 이게 지진이나 그런 데서 오히려 시멘트 집보다 더 견고하게 유지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이게 요령이 한 번은 살짝 치고 한 번은 강하게 쳐서 다지는 어떤 그런 방식이네요. 이게 그 리듬을 맞춰가지고 한 번 약하게 치고 강하게 치고 이렇게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강하게. 전통적으로 부탄 가옥은 흙과 나무만으로 만들어집니다. 바닥은 나무로 이어 붙인 후 흙으로 덮습니다. 문명의 도움 없이 전통 방식으로 집을 짓는데 재료와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면 보통 7, 8개월이면 전통과학이 완성됩니다. 때론 오래 걸릴 경우 1년도 걸린다고 합니다. 삼층 높이의 흙집 유형이 새삼 대단해 보입니다. 사람의 일을 기계가 대신해주고 공동의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우리 사회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우리는 다시 길을 났습니다. 부탄의 길은 1km마다 17번의 커브가 있다고 합니다. 문명의 상징인 자동차도 부탄의 길에선 제 속도를 잊은 채 달립니다. 장엄한 히말라야의 산맥에 묻혀있는 부탄은 1960년대 들어 도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사람들이 밟고 밟아 만들어낸 흙길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흙길이 포장되었다고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의 속도감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변함없습니다. We have to turn once. Turn once. Oh, it's good. Oh, yeah, it's good. 초르테는 성물을 보관하는 곳이란 뜻으로 성스러운 경전이나 성인 또는 위대한 성녀의 유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청길 낭떠러지를 달리는 부탄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길 위에 세워진 초르텐에 의지하고 빕니다. 해발 고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부탄 지역 히말라야가 한 폭의 수묵화처럼 펼쳐집니다. 하지만 해발 고도가 3,000m를 넘어서자 날씨가 급변해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3월에 들어섰지만 히말라야는 아직 봄에게 자리를 내줄 마음이 없나 봅니다. 설산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에 눈까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정의 안전을 비는 것뿐입니다. 길이 험할수록 기도를 올리는 시간도 늘어갑니다. 해발 고도 3,500m가 되자 도로에서 야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야크는 해발 고도 4,000에서 6,000m에 이르는 고원에서 살아가는 고산 동물입니다. 우상보. 우리는 길에서 야크 떼의 주인인 어린 목동 우겐을 만났습니다. 우겐은 가족들과 함께 이 높은 산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우겐을 따라 야크 젖을 짜기 위해 산길을 나섭니다. 해발 고도 3,500m의 고산에다 눈까지 내려 미끄러운 산길을 따라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7살인 우겐은 날아다닙니다. 그리고는 야크들을 능숙하게 불러 모읍니다. 우겐의 가족이 키우는 야크는 모두 60마리. 야크 한 마리 값이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 넘어 부탄에서는 야크가 큰 재산 목록입니다. 야크들은 모두 종교와 행정의 중심지인 종의 소유이고 우겐 가족은 야크를 키우는 대신 야크로부터 얻은 치즈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춥고 황량한 지역에서 사는 야크는 스스로 눈 속에 묻혀있는 풀을 찾아내 먹고 얼음이나 눈으로 수분을 섭취합니다. 몇 마리에서 짜도 양이 얼마 되지는 않네요. 지금 이제 풀이 다 마르고 이러니까. 야크는 부탄의 유목민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그의 유일한 삶의 미천입니다. 야크 젖은 부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틀은 옷과 잠자리를, 뿔과 꼬리는 기도용 주술물로, 야크 배설물은 추운 산악 지역에서 불을 피울 수 있는 땔감이 됩니다. 갓 짜낸 신선한 젖으로 곧바로 버터를 만듭니다. 버터를 얻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야 합니다. 어린 우겐이 어른 몫을 독특히 해내고 있습니다. 우유가 끓자 우겐의 삼촌인 이셰 씨는 제일 먼저 젖을 챙깁니다. 상당히 좋은데요.
아, 신배. 오마 신배. 야크 오마 신배. 야크젖은 어느새 몽글몽글한 덩어리를 이뤘습니다. 노란색을 띠며 뭉쳐지는 것이 바로 야크 버터입니다. 버터는 수유차를 즐겨 먹는 부탄 사람들에겐 필수 식품입니다. 색깔이 아주 이쁜데 노란, 연한 노란색인데. Matun di 꽤 ni. Dasit 추라. chura. 추라 써야 돼. Chura. 야크젖이 버터로 치즈로 되기까지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마지막에 만드는 이 치즈가 우겐 가정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버터는 야크를 소유한 종의 몫이기 때문에 치즈만 내다 팔 수 있습니다. 금방 만든 두부처럼 뽀얀 빛깔의 치즈가 군침을 돌게 합니다. 금방 만든 치즈라 고소한 맛이 나네요. 시간을 두고 단단하게 말린 치즈는 먹기 좋게 잘라 시장에 팝니다. 말린 치즈 한 묶음이 우리 돈으로 3,000원 정도.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치즈는 추운 지방에 사는 부탄 사람들이 즐겨 먹는 간식입니다. 각 끓인 야크젖을 잊지 않고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야크버터와 치즈 그리고 대나무로 만든 광주리가 살림의 전부일 것 같은 천막에도 부처님을 모시는 불단이 있습니다. 히말라야에 사는 유목민들에게도 부처님을 향한 불심은 여느 부탄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해발 3,000m 밑으로 내려가면 일종의 저산증과 더위로 야크가 죽는다고 믿는 유목민들은 겨울이 끝나면 해발 고도 4,000m 이상 되는 산으로 올라가 야크를 돌봅니다. 사람이 그리워 이방인의 주위를 맴도는 우겐도 야크들을 따라 고립된 산으로 들어갈 테지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갈수록 세상과 점점 단절될 우겐이 걱정되는 것은 이방인의 낯선 잣대일 뿐이겠죠. 그리고 치료 건데. 아니, no this beach is chance.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그 길을 확고히 안다는 것.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이 아닐까요?